깜짝이야. 유진아 뭐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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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두 번 먹으면 안 돼요. 꼭 한 번만 먹어야 돼요. 어. 자, 보자. 혹시 여러분 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방사광 과석기?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극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전자를 하나 두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전자가 마이너스 극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으면 전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로 슝 오겠어요? 슝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슝 오는 거야. 슝 와요. 자, 슝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게 가속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력이 있으니까 가속이 될 텐데 이때 여기 군형을 뚫어두는 거예요. 군형. 무슨 말 알겠어요? 군형을 뚫어두면 슝 오던 애가 어떻게 돼요? 슝 오던 애가 이렇게 쇽 빠져나가겠죠? 맞나요? 예. 슝 오던 애가 쇽 빠져나갈 텐데 이때 운동 에너지는 그 크기에 제한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무한히 커질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무한히 커질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왜 제한인데? 광속이 최대 아니에요? 질량은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요. 질량도 우주 전체의 질량이 최대 아니에요? 질량 보존되는데. 그냥 때리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또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가속을 충분히 오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까지 이제 얼마나 가속을 하느냐?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 한 요 정도 가속을 시키는데 한 1km 정도로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전자가 점점 가속돼서 이게 공학적으로 잘 설계를 하면 요 빠져나올 때 속력이 대략 광속의 한 80% 정도 되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짠한데. 아주 위험합니다. 질량이 작긴 하지만 이게 전자가 진짜 딸랑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다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사람이 직접 맞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뭐 날아갈 겁니다. 퓨 날아가고 죽습니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의 광속의 80% 수준으로 저 전자를 가속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 여기 쇽 뚫어놨죠. 쇽 뚫어놓은 쪽으로 전자를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슉 이런 식의 원형 트랙을 설치하는 겁니다. 입자하고 똑같이 원형 트랙을 만들어 둡니다. 네. 그럼 원형 트랙을 왜 만들어 두느냐? 이 원형 트랙 안에다가 뭐를 세팅하느냐? 자기장을 세팅합니다. 그럼 그 자기장을 어떻게 해? 자, 예를 들면 얘가 봐, 이게 또 이게 FBI 이거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보자. FBI 아니지. 이게 자기장 세팅을 하면 자, 전자가 이렇게 가면 전류가 이 방향이죠. 그럼 전류가 이 방향이니까 유도 전류장은 이게 이렇게 되겠네. 이거 들어가는 거고 나오는 거. 그렇지. 여기다가 자기장을 요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세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면은 얘가 지금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류는 이쪽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전자가 전류는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유도자기장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나오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놈하고 나오는 놈하고 상쇄가 돼서 이쪽은 자기장의 속이 약해지고 이쪽은 자기선 선속이 강해져요. 그러면 힘을 위쪽으로 받게 되거든요. 밀도가 큰 쪽에서 밀도가 작은 쪽으로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덕에 위쪽 방향으로 로렌츠 힘이 작용을 하면서 이놈의 전자가 직선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원형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이때 이 원운동하는 이 트랙 이 또한 반지름이 한 1km 정도 되게.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실 이건 실험 장치예요, 연구 단지예요. 연구 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만드는데 돈 조금 들겠어요? 돈 많이 들겠어요? 보통 아무리 싸게 잡아도 3조 넘게 듭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장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운동입니까? 원운동을 하는 것은 무슨 운동입니까? 가속 운동이죠. 가속 운동에서는 전자가 뭐를 낸다고요? 빛을 낸다고 했죠. 빛.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가속한 다음에 원형 트랙 속에 쫙 넣으면 얘가 원운동을 쫙 하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접선 방향으로 이압 빛이 새어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새어나오는 골목에다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km면 이거 작은 트랙이에요? 엄청 큰 트랙이에요? 엄청 큰 트랙이어서 빛이 새어나오는 구멍마다 건물을 하나씩 짓는 거예요. 실험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새어나오는 빛 구멍을 열고 물질과 이 새어나오는 빛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리 실험에서 하는 입자가속기하고는 용도가 조금 달라요. 입자가속기는 여기까지가 입자가속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입자가속기여서 전자뿐 아니라 원자핵 같은 것들을 가속시키고 중간에 다른 타겟을 넣어서 충돌시키는 거. 여기 입자가속기고요. 얘는 입자가속기라기보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입자가속기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입자가속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전자를 가속시켜서 큰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하고 그 운동 에너지를 갖는 전자를 가속 운동시켜서 그 운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나오는 빛 에너지는 세기가 세겠어요? 세기가 약하겠어요?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다고요.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 얻은 실험 데이터는 데이터 성능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나게 예민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정확한 강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장치를 뭐라고 부른다?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고 여기서 무슨 실험을 할 수 있다? 물리, 화학, 생물 모든 실험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화학자들도 생물학자들도 다 달려들어서 실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런 식의 방사광 가속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당연히 미국. 두 번째? 일본, 스위스. 두 번째?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는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요? 바로 냉전 시대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 때 자연과학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다 써서 이 자연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 듀뷴. 그 다음 독일, 한국, 독일. 유럽연합.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으로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 니뽕.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게 어디? 포스텍. 그게 바로 포항공대의 포항공과대학이 바로 요 사실 이제 포항공과대학 자체도 좋은 대학이죠. 근데 포항공과대학의 설립 이유가 바로 이 방사광 과속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센터의 역할을 겸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 사실은 포항공과대학이에요.
그래서 포항공대 자체도 대학으로서 중요한 대학인데 포항공대가 있는 이유가 이 방사관 가속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포항 그 공과대학이 뭐냐면 설립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 우리나라의 방사관 가속기는 언제 도입됐게요? 1990년. 1980년대 윤두광 대통령 시기에 된 것입니다. 윤두광 대통령 알죠? 전두 아니요? 윤두광 전두광 대통령 알죠? 저 누구냐? 저기 유진아? 전두광 대통령 알아요? 예. 전두광 몰라요? 전두가. 몰라요? 근데 포항공대 1980년 이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전두광 대통령 시기에 영국으로부터 그 차관 그때 돈으로 8천억입니다. 예, 8천억을 빌려다가 포항 공과대학에 방사관 가속기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방사관 가속기가 이제 뭐냐면 있는데 만들어질 시기에는 이 방사관 가속기가 조금 성능이 안 좋았어요.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얘가 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가속이 될 때 요 군용 위치, 그 다음에 원 궤도 트랙의 모양 이런 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건설이 엄청나게 큰 대규모 시설이에요. 엄청나게 큰 대규모 시설을 건설을 하게 되면 집안이 약간씩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집안 치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아파트 지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의 대규모 시설을 지을 때는 이게 지어놓은 상태에서 땅에 생각하지 못했던 퇴적층 같은 게 있으면 무거운 건물이 누르면 약간 안으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궤도로 만들어놨는데 약간 어디가 꺼져 있는 거지. 그러면 전자가 돌다가 예쁘게 원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전자가 돌 때 어디 퉁 부딪혀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집안 치마 문제 때문에 그 방사관 가속기의 초기 성능은 기본적으로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80년대고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미 치마될 대로 치마가 다 됐겠지. 그런 상태에서 보수를 잘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 원형 트랙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포항공과대학의 저 방사관 가속기는 성능이 좀 안 좋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실험 단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 실험을 하건 생물 실험을 하건 아니면 공대 실험을 하건 이런 데서 빛을 받아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거 시설 활용하는 비용 얼마일까요? 100억, 10억.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 기업이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공짜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약자 이름이 반드시 교수여야 됩니다. 예약자 이름이. 그래서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수이거나 그 학위자만 부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 이름으로 부킹을 하고 날짜가 제시가 되면 그날 가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부킹이 쉽겠어요? 부킹이 어렵겠어요? 무지막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언제 해야 되냐면 보통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1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험실이 운영이 되면 1년 정도의 계획을 보통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 언제 방사관 가속기를 찍겠다라고 부킹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실험을 해가지고는 샘플을 쫙 준비해가지고 그날 가서 딱 찍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걸 내가 굉장히 잘 알죠? 이 사람이 되게 잘하는 것 같죠? 네. 왜? 해봤으니까요. 내가 이게 전공이라서 그래요. 내가 이게 전공이에요. 킹 전문. 좋습니다. 네. 자, 근데 나는 포항에서 한번 찍어봤고 또 어디서 찍어봤냐면 일본에서 찍었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뭐가 더 좋아요? 일본 게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역사가 조금 더 오래됐고 일본 역시 제국주의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츠쿠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경에서 좀 떨어진 지역인데
츠쿠바에 가면 이름이 포토 팩토리라는 곳이 있어요. 포토 팩토리. 포토 팩토리. 그 번역하면 뭐예요? 사진. 빛 공장이죠. 빛 공장, 빛 공장. 예. 그래서 이 츠쿠바에 가면 이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츠쿠바에 있는 이 시설은 좀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설립하고 좀 다른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츠쿠바에 있는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일본의 사기업. 예를 들면 도요타, 소니, 자동차. 뭐 미쓰비시 이런 회사들이 객출하여 맞다 다들 전범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객출하죠 객출하야 이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츠쿠바에 있는 이 센터에 들어가면 도요타, 미쓰비시, 소니 연구소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센터가 있고 여기에 가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이용료가 얼마겠습니까? 이용료가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들이 사회환원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꼭 일본 국민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열려 있어요. 다만 예약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서 이거 예약하는데 1년 정도 걸려요. 일반인도 쓸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학회 등록자만 가능해요. 그럼 공식 학회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뭐 공인된 대학의 교수이거나 어떤 대기업의 연구원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부킹을 할 수 있어요. 네, 막 빌런들이 계속 막 안 쓸 건데 네. 그냥 예약해놓은. 그러면 그 다음에 예약 안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예약 있잖아요. 반드시 가서 찍어야 됩니다. 가기만 해서 가서 그냥 안에 게임하고 있어요. 뭐 그것까지 뭐라 하진 않지만, 그건 뭐라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츠쿠바에 가면 그럼 이제 나같이 이렇게 한국에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일본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토팩토리 안에는 그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기숙사고 그냥 일종의 콘도미니엄 같은 게 있어요. 콘도 같은 게 있어서 꽤 괜찮은 숙박 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키친도 딸려 있고, 그래서 거기서 숙박하면서 측정하고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해놓은 시설이 있는데 그 기숙사 하루 이용료가 얼마? 100만. 하루 이용료가 500엔입니다. 5,000원? 5,000원이요. 야, 싼데? 예. 거기서 밥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숙박이 굉장히 쌉니다. 모텔보다 싸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저 가봤어. 요 츠쿠바 연구단지에선 수익 모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게 공개하고 사회 환원 정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 숙박비도 거의 공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측정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내가 있었던 실험실에서는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작은 일이겠어요? 큰 일이겠어요? 큰 일이겠죠. 그래서 실험실에 있었던 모든 실험실에 모든 사람들이 1년 내도록 샘플을 준비해요. 1년 내도록 샘플을 준비한 걸 이제 선배 후배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갈 사람들은 그 선배 후배들의 샘플을 받아다가 가서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 가는 거니까 외국에 가는 거니까 쉬운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교대로 돌립니다. 3교대 24시간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8시간 기준으로 누구는 아침에, 누구는 점심에, 누구는 저녁에 계속 24시간 계속 찍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날 그냥 예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예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예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풀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수 없으면은 아침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밤새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건 후배들이 선배들은 밤에 자고 아침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를 짜가지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찍으면 이게 하루 종일 실험실에 하는데 그것만 찍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구분도 안 돼요. 구분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꽤 힘들었지만 되게 재밌는 기억이었어요. 뭘 찍는 거예요? 요 빛이 나오면
여기에 샘플을 놓고 빛이 들어와서 회절돼 나올 거 아니에요. 어제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샘플에 빛이 닿고 그 빛이 샘플에 있는 전자와 상호작용을 한 다음 전자로부터 회절광이 나오는데 이 회절광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전자 주변에 있는 이 물질의 화학적 환경에 대한 정보가 회절광에 나와 있다고 했죠. 이 회절광을 분석하면 찍는 샘플의 화학적인 정보를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세밀한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실험을 이 방사광 연구단지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멀리 일본에 갈 필요 없이 포항에서도 쉽게 찍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전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장님이 내 실험실에 있었던 그 박사과정 선배님이 지금 여기 소장으로 계세요. 이제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전화할 수 있어요. 해도 되는지 좀 뻘쭘하죠. 뭐 전화한 지 20년이 넘었어 가지고요. 네, 황성주 박사라고 이대 교수님인데 그 성주 형이 여기 지금 소장으로 계세요. 성주요? 네. 성주요? 성주? 네, 황성주 박사님. 네. 뭐 지금 또 딴 데로 옮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여기 소장으로 계셨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속 운동을 하면 고에너지 입자가 빛이 되어 방출된다. 요거 아시겠죠? 그거를 활용한 저런 실험 단지도 있다. 이 논리를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서 진짜로 실험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지금 나이 됐다. 8 8 3.2. 자, 이제 뭐 할 거냐? 보어의 하이드로제닉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것에 대한 보어의 포스툴레이션. 자, 포스툴레이션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가정이죠. 자, 보어는 어떤 가정을 했느냐? 우선 첫 번째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등속 원운동합니다. 등속 원운동합니다. 자, 이 말은 진실일까요? 진실 아닐까요?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진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실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가 진짜 원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짜 원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건 진실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보어는 이렇게 가정을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전자가 존재 가능한 특별한 궤도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앞서의 플라니터리 모델은 특정 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에 따라서 궤도가 임의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궤도나 다 가능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어는 그게 아니라 임의 궤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정해진 궤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일, 그것이 아닌 궤도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 이 전자가 궤도 사이를 전이할 땐 빛 에너지가
들락날락한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때 빛 에너지가 출입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그거요. 무슨 스펙트럼? 방출. 바로 선 스펙트럼. 이 나타난다 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선 스펙트럼이 먼저 알려진 거예요? 보어 모델이 먼저 알려진 거예요? 선 스펙트럼이 먼저 알려진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알려졌던 선 스펙트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보어는 이런 논리를 도입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원자 핵에 들러붙어 있는 전자의 각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이 양자화된다. 특히나 각 운동량이. 요게 사실은 저 보호 모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저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역시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우셔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보호 모델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정입니다. 유진아, 오케이? 유진 이제 안 졸려요? 그래요. 민지야 다 잤어요? 아, 그래요? 민지 어제 뭐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민지야 힘내주세요. 그래요. 건우 봐서요. 알겠죠? 무슨 번호? 그래요. 그리고 건우가 많네요. 안건우, 그다음에 박건우, 윤건우, 건우가 많군요. 그러면 민재야? 건우 중에 가장 선호하는 건우는? 나 아니야? 아니. 없나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나랑 맨날 같이 다니는데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뭘 해볼 거냐? 이제 증명을 이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3.3 증명 과정. 이게 여기서의 증명이란 이제 필요 충분적 코드로 엮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 과정의 중간중간에 이유를 모르는 거고요. 그걸 인정한다고 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연관관계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증명 과정. 여기서부터 하는 수리적 과정은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화학 시험 문제 안 나온다면 물리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내가 써드릴 건 달달달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유도 과정을 보면 은근히 복잡합니다. 근데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그 보호 모델의 유도 과정은 수식을 여기 넣었다가 저기 나왔다가 저기를 가지고 여기 또 넣고 뭐 또 막 이래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유도 과정은 나와 있는 모든 유도 과정 중 가장 최단거리 유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따르면 가장 편리하게 유도의 완결하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거를 잘 보고 외워 놓으시면 물리 시험 문제 풀 때도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외워두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원자를 어떻게 모델링 하겠느냐? 요렇게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걸로 보아. 이건 뭐 딱 봐도 원자핵이겠죠, 그죠? 원자핵. 자, 원자핵에 ZE 플러스라고 썼는데 Z가 뭐고 E 플러스가 뭘까요? Z는 원자 번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 플러스는 뭐가 있습니까? E 플러스는 바로 양성자의 전하량이겠죠. 여러분 원자핵 안에 양성자 있는 거 아시죠? 자,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누구랑 전하량 크기가 같습니까? 전자랑 크기가 같고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을 E 플러스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원자핵 안에는 원자 번호의 뜻이 뭡니까? 원자 번호의 뜻이 뭡니까? 양성자의 개수. 바로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전하량에다가 원자 번호만큼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핵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 전하량을 나만 저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책에서 핵 전하량을 ZE 플러스로 표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 전하량 표기를 저렇게 한다. 자, 그 다음 뭐 딱 봐도 얘는 누구겠어요? 딱 봐도 얘는 전자겠죠? 이 전자의 질량은 ME라고 하겠습니다. ME. 이때 이 녀석이 보호의 첫 번째 가설에 따라 무슨 운동 한다고요? 원운동 한다고요. 그러면 원운동을 하면 짜자자잔 뭐가 있겠어요? 접선 속력이 있겠죠. 그걸 V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이때 원궤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건데 이 거리 벡터하고 접선 속력 벡터는 당연히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된다? 수직일 것이고 원궤도니까. 어머니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거리를 나타내는 얘를 뭐 일종의 방향 벡터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모델링을 완성을 했고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두 번째, 저 원자 핵과 전자간, 원자핵과 전자간 쿨롱 인력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인력의 크기. 자, 여러분 쿨롱 인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그 크기 어떻게 표현해요? 자, F는 한 다음에 상수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게 상수죠. 뭐 4는 4고 파이는 3.14고 입실론 제로를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외울것까지는 없고 뭐 문제수 필요하면 주겠죠. 그래서 어쨌건 쿨롱 인력에서 이 상수가 있고 그 다음 곱하기 뭐 분의 뭐? 바로 거리 제곱분의 ZE와 E 두 전하량의 곱으로 쿨롱 인력이 표현되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인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방향은 요게 핵 쪽으로의 방향인데 지금은 방향 말고 크기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량 곱에다가 거리의 제곱 알겠죠? 그리고 어떤 상수. 그런데 이게 뭐가 될 것이냐? 이거이 바로 구심력이 될 거다. 맞나요? 이 구심력 때문에 얘가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뭐 점이 아니라 평평한 평면이었으면 인력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쭉 떨어지는 게 맞지만 평면이 아니라 점인지라 떨어지려고 해도 점이라서 계속 돌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 입장에서는 인력에서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지구는 태양 쪽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태양이 원이에요? 태양이 평면이에요? 태양이 원인지라
태양의 평면이 없어서 우리가 태양을 못 떨어지는 거죠. 예? 이해하겠어요? 아니 이해 누구나 해. 이게 기본 물리학인데 여기 언덕에서 이 기본 물리학이에요. 언덕에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던졌어요. 네. 오 물선 운동이. 그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잖아요. 네. 근데 땅이 꺼지기. 사실 따져보면 타운 운동이죠. 예, 포물선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여기에 쾅 해야 되는데 이게 땅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던져서 포물선 운동 해야 되는데 땅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원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원운동. 그래서 원운동하고 이게 중력장에서 운동하고 개념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원래 접선 속도가 있으면 그게 더해져서 뱅글뱅글 도는 거죠. 뭐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쿨롱 인력이 뭐가 된다? 구심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심력 크기는 어떻게 표현돼요? R분의 M V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M2 V 제곱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Z2 제곱. 됐죠? 그래서 이 수식을 잠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세 번째.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 전자 각 운동량의 양자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리 시간에 각 운동량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 각 운동량 정의가 어떻게 돼요? 각 운동량 정의가 뭐예요? R 플러스 P. 바로 방향 벡터하고 선 운동량 벡터하고 외적하는 게 각 운동량이죠. 이게 방향 벡터고 이게 선 운동량 벡터잖아요. 외적을 하는 건데 외적할 때 그때 뭐 오른손 법칙도 쓰고 막 뭐 RP 사인 스타도 쓰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방향 있고 뭐 사이에 끼인가 있고 하는데 지금 물리하자는 게 아니니까 이 녀석의 크기만 보면 이렇게 되고 중간에 끼인각 사인 시타가 있는데 시타가 90도거든요. 90도? 90도에서 그냥 RP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회전 반경의 P가 뭐야? 선운동량이죠? 선운동량 자리에 MEV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선운동량.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방향도 고려하고 뭐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크기만 보면 이 시스템은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완벽한 원궤도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때 양자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조건에서만 그 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정해진 조건 그게 뭐냐? 자, 여기 이 수식 보면 MEVR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된다? NHbar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걸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워야 돼요. 자, 어차피 이거 증명돼요? 증명 안 돼요? 증명도 안 되고 아무도 알 수도 없거든요. 그냥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가 설명된다고요?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유는 당장은 알 수는 없고 지금은 이렇다라고 외워놓으시면 돼요.
근데 직면까지는 아니어도 이 녀석에 대한 약간의 직관적 해석을 할 수는 있거든요. 뭘 활용하면? 파동 같은 거. 뭘 활용하면? 정사파. 네, 바로 정상파 이론하고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을 활용하면 완벽한 수학적 증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직관적인 이해는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뒤에 나올 얘기고 우선은 그냥 보어 시대에는 그냥 다짜고짜 외웠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어가 다짜고짜 이렇게 정했다. 그럼 이 각각의 항이 뭐냐? 뭐 뭐라고?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이거에 맞추는 거예요. 알겠어요? 데이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 시대에는 이게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 비판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꾸 사람들이 물었겠죠. 당장 보어는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노벨상을 받죠. 이걸로. 자, anyway, 그럼 여기 각각 이 항들의 의미가 뭐냐? 우선 첫 번째 n은 1, 2, 3 무슨 수? 자연수. 자연수. 가야 된다며. 오케이. 출석보다 적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출석부지 누가 갖고 있어요? 오! 뭐야 이문 옆에 열리는 거 있어? 네, 출석부 그 현준 줬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네. 지금 간 애들 이름 좀 적어주세요. 네. 지금 무연아 정부 안 가요? 네. 그냥 정부 안 가고 여기서 자겠다는 거죠? 아니요, 저 듣기 전에. 깜짝이야. 고도수라고. 그래. 알았어요. 네. 정보 가서 열심히 들어야겠죠? 과학 들을 거면서. 참, 그럴 거면 왜 가? 그래요, 파이팅. 그래요. 힘내요. 그래. 지금 세욱이하고 현준이하고 이제 정보 들어갔대요. 네. 사실 저 유도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왜요? 화장실 좀 갔다 와요. 예, 다녀오십시오. 잠깐 쉬는 시간 할까요, 선생님? 다녀오십시오. 아니, 거의 끝났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네. 자, 갑니다. 1, 2, 3. 자, 그래서 n은 뭐로 규정이 되고요? 자연수로 규정이 되고 두 번째 h 바 이게 뭐죠? 2파이분 H. 바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 2파이로 나눈 것도 어쨌건 상수겠죠. 플랑크 상수가 상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된 거란 거 알아두고 왜 이렇게 얘를 h바로 바꾸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외우는 거인지라 그냥 이렇게 덜렁 외워놓도록 합시다. 됐죠?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MVR은 저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얘를 속도 V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얘를 이쪽으로 나눠서 2파이 R M2분의 NH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여기에 있는 요 V가 이거고요. 얘를 MR을 나눈 건데 얘를 2파이분의 H니까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됐죠? 그러면 얘를 그 다음 어디 대입할까요? 얘를 어디에 대입한다? 바로 얘를 여기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쟤를 저기 다시 집어넣으면 뭐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위에 지울게 이제. 위 준다. 지우자. 그러면 네 번째 4. 자, 4는 뭐냐면 전자의 궤도 반지름 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요 수식에다가 V를 넣는다고 했죠? 네. 그러면 M2 한 다음에 NH 하고 2파이 R M2 제곱 한 것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를 열심히 하면 R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바로 뭐냐? R은 N제곱 입실론 제로 플랑크 상수 제곱 나누기 Z 파이 E 제곱 ME 보이시죠? 저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에 따라서 양변하는 거죠. 자, 잘 보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상수. 바로 상수 묶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것도 상수, 이것도 상수, 이건 전자 전하량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 질량이고요. 전자 전하량이고, 그 다음에 뭐 플랑크 상수고요. 진공의 이전율이고요. 전자 질량도 정해져 있나요? 네. 10의 마이너스 30, 4승 킬로그램 하여튼 이것도 얘도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Z분의 N제곱 곱하기 A0 요런 식으로 상수 묶음을 바꾸어줘요. 네. 알겠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때 저 A를 뭐라고 부르죠? 소방경. 그래서 이때 저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로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바로 52.9 피코미터 정도가 되는데 얘 이름을 그 유명한 보어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 궤도 반지름을 Z분의 N제곱 A0로 표현된다라는 걸 사실은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Z는 뭐였죠? Z는 원자 번호였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R 역시 양자화 되어 있죠. 맞나요? 요 궤도 반지름 역시 양자화 됐다는 거 알겠죠? 뭐 때문에? 바로 N 때문이죠. 네. N이 자용수에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궤도 반지름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N이 1, 2, 3, 4일 때만 이 궤도 반지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N 밑에다가 R 밑에다가 N이라는 아래 첨자를 써주기도 해요. 이 녀석의 뜻이 뭐겠어요? 바로 양자화 표현입니다. 그래서 궤도 반지름이 불연속적이라는 걸 이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뭘 또 구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그 다음 또 뭘 또 구할 수 있냐면요. 위. 역학적 에너지. 바로 O 전자 속력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전자 속력 표현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기 또 데이터. 이 자리에다가 네. 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2파이 곱하기 n제곱 입실론 제로 h제곱 z 파이 2제곱 me 곱하기 me 분의 nh 됐죠? 그러면 이 녀석 표현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n분의 z 곱하기 2제곱에 2 입실론 제로 h 알겠죠? 자, 그런데 뭐가 됐건 여기도 뭐가 등장해요? n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전자 속력 역시 아무렇게나 적용되어 얘도 양자화 되어 있어요. 이 전자 속력도 양자화 되어 있어요. 아주 흔하지 않게 저 양자화된 전자 속력도 표현해 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저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해볼까요?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약간 바로 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뭘 계산한다고요?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지우자. 쓱쓱쓱쓱. 6.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에는 뭐에다가 뭐를 더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운동해야지.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 더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죠? 네.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돼요? 2분의 1 mv 제곱. 그죠?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자, 이 위치 에너지 역시 무슨 식을 활용하면 되죠? 쿨롱. 쿨롱식을 활용하면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표현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거리의 1승분의 ZE 플러스 E 마이너스 전하량 곱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전하량 곱으로 표현되죠. 됐죠? 그러면 얘를 조금 예쁘게 더 표현을 하면 2분의 1 한 다음에 이건 어디 있어요? 이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E 제곱이 되고요. 자, 뒤에 것도 계산을 할 건데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E 제곱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이 마이너스 바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죠. 됐죠?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8분의 입실론 제로 R의 ZE 제곱. 되십니까?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요거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ZE 제곱 하고 얘를 그대로 넣는 거죠. Z 파이 E 제곱 ME 나누기 N 제곱 입실론 제로 H 제곱. 됐죠? 그러면 쟤를 열심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여기 지웁니다. 여기 준다. 자, 지우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쭈루룩 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어디 갔어? 바로 8 입실론 제로 제곱 H 제곱 N 제곱 분의 2, 4승 ME Z 제곱. 오케이. 됐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잘 보시면 이게 다 뭡니까? 자, 전자 전하량, 전자 질량, 진공의 유전율, 플랑크 상수 다 상수죠? 상수라서 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n 제곱분의 HCR의 Z제곱. 요렇게 상수 묶음으로 새롭게 집어넣습니다. 자, H는 뭐예요?
플랑크 상수, C는 빛의 속도. 광속이고요. R은 리드벨. 그 뭐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는데 네. 이게 상수 묶음을 그냥 상수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수의 연합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이유는 딱히 없고 관습입니다. 관습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다른 계산 문제 풀 때 조금 편리합니다. 값이 같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리드베리 상수란 R이라고 하는 상수란 이 부분을 다시 플랑크 상수와 광속으로 나눈 값을 R로 정의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이만큼을 이만큼 했다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돼요. 알겠죠? 돼요. 됐다. 그래서 저것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에게 붙어 있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수식은 잘 봐요.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인가요? 역학적 에너지예요. 요 수식은 그 전자의 위치 에너지인가요?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 알겠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때 누구? 마이너스. 요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기회되게 얘기하더라고. 어쨌건 저기가 마이너스라는 걸 꼭 기억해야 알겠죠? 역시나 여기도 n이 등장하여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출발한 역학적 에너지에도 이렇게 양자화 표시를 해 두는 것입니다. 네. 알겠죠? 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때 아직 안 끝났나?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됐어.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든가요? 그래요? 어제는 안 힘들었잖아요. 어제 완전 그래요? 쉽게 그런가요? 배워서 그런가요? 자, 여기 준다. 이거 줄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외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나도 못 외워요. 아까 나도 보고 쓰는 거 봤죠? 네. 나도 못 외우는데 하나 외웠으면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양자화된 역학적 에너지가 요 꼴이다. 요거. 요거 정도는 좀 외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hcr z제곱 요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때 hcr 요것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쟤들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라니 우선 1차적으로 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값들. 그럼 원래는 이거였으니까 전자전화량, 전자질량, 진공의 기준율, 플랑크 상수 값을 넣는 거예요. 네. 쭈루룩 넣으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2.18 10의 마이너스 18승 줄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데서 제가 많이 나옵니다.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 자리에다가 그냥 요 숫자를 넣고 수식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은 아무래도 숫자가 작습니까? 숫자가 너무 큽니까? 작아요.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느낌이 없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1몰 기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1몰 기준으로 표현하는 건 HCr에다가 뭐를 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아보가드로 수 값이 얼마죠? 6.0. 바로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보가드로수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K. 아보가드로수 단위는 몰의 역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따가 얘를 곱해서 표현하면 얘 값이 그 유명한 1312 kJ/몰이 나와요. 저 1312 kJ/몰이 바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죠. 알겠죠? 예? 그래서 저 상수 부분을 1312 kJ/몰로 표현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됐죠? 그 다음 혹시 여러분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 아세요? EV 말하는 일렉트론 볼트. 예. 바로 수능 같은 데서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서울대 입시에서도 직접 나온 적이 있어요. 서울대 입시에서 그래서 저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보세요.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요. 자, 일렉트론 볼트가 뭐예요? 줄에 따른 표현 아닌가? 자, 바로 뭐냐면 얘는 전자 한 개를 원 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걸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 한 개를 원 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 이 뭔 말을 얘기하는 거냐? 원 일렉트론 볼트를 수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게 뭐죠? 전자항대. 바로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E라는 녀석의 음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게 몇 볼트로 가속된다고요? 1볼트로 가속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얘가 뭐로 바뀌느냐? 줄로 바뀌는 거죠. 왜? 쿨롱 곱하기 볼트의 정의가 뭐예요? 쿨롱 볼트의 정의가 뭐예요? 줄이죠? 원 쿨롱 곱하기 원 볼트의 정의가 뭐예요? 그게 원 줄이라고요. 전자계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원 쿨롱의 정의가 원 볼트를 곱하면 원 줄이 되는 게 원 쿨롱의 정의라고요. 네. 알겠죠? 그래서 쿨롱 볼트가 줄인 거야. 그럼 결국 다른 말로 원 일렉트론 볼트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정도를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2.18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을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 지운다. 여기 중간에 지울게요. 현준아 지워도 되겠어요? 지울게요. 지우자. 자, 그러면 HCr이라고 하는 게 2.28 곱하기 10의 18승 줄이잖아요. 계산을 하면. 그럼 여기다가 1 곱해도 돼요, 안 돼요? 뭐 틀릴 리가 없지. 뭐 곱하기 1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에다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분의 원 일렉트론 볼트를 써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값이 뭐일 테니까요? 1일 테니까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두 개가 같잖아. 그럼 같은 걸 나누면 1이잖아. 그래서 1 자리에다가 1을 넣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할 수 있죠. 줄 약분이 되고 그럼 뭐로 바뀌겠어요? 그 유명한 13.6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요. 그래서 단위가 주로 약분되고 일렉트론 볼트로만 표현이 되는데 나와 있는 요 에너지 단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그 보호 모델에서 요 수소의 최종 역학적 에너지 요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한 교사는 이걸 외우게 해. 숫자를 안 줘. 그리고 이건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문제 내는 교사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숫자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줄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로 변환하는 건 서울대 입시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이제 시험 학교에서 쳐보니 막 계속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적은 실력으로 결정되나요? 실수로 결정되나요? 실수로 결정된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만 줄여도 여러분 점수가 30%가 올라가요. 맞습니다. 진짜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 약간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모르는 건 어떻게 하는데 모르는 건 제껴요. 모르는 건 틀려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남도 몰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실수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실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이거 됐고요. 그 다음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어제 또 양자역학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꼭 그 수업을 팔로우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파동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동함수하고 원자오비탈하고 그 다음 분자오비탈 할 테니까 다음 시간 수업도 꼭 와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다음 주 여러분 못 나오죠? 그럼 1월 달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네. 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여기 이렇게 네. 그걸 그려놓고 있는데 옛날에 했었죠. 뭐지? 한 7일 전인가 올라왔던데. 예. 그게 그 새롭게 정리하면서 옛날 게 올라갔었는데 옛날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간지러워가지고 요즘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잉크가 묻어가지고 간지러워. 그래가지고 간지러우니까 내가 막 지우잖아? 없어져. 그래가지고 하다가 안 해요. 간지러워. 맨날 하고 있었어요. 옛날엔 했었죠. 네.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